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책은 1년 뒤 오늘을 마지막 날로 정해두었습니다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오자와 다케토시라는 분이 지으셨고요. 이분은 25년 동안 3,500명이 넘는 환자를 돌본 호스피스 의사입니다.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좋은 삶을 살았다는 마음으로 마지막을 맞이하길 바라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 1963년생이시고요. 이 정도만 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어떤 사명이 있고 모두 그저 사는 것만으로 그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명은 타인과 비교해서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봐도 명확하게 알기 쉬울 수도 있고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있지만 누군가의 사명이 어떻든 그 사람밖에 할 수 없는 무언가인 것입니다. 거동이 불편해서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더라도 사람은 존재하는 것만으로 반드시 누군가의 버팀목이 됩니다. 생명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존재만으로 이미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많은 환자들로부터 배웠습니다. 우리는 사회 안에서 활발하게 일을 하는 와중에는 알기 쉬운 사명, 이해하기 쉬운 가치와 의미에만 주목하기 쉬운데 많은 이가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큰 고비가 다가오면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 지금까지 몰랐던 인생의 의미와 자신이 살아온 이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내 인생에는 의미가 없어, 나에게는 가치가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한번 인생이 만약 1년 후 끝난다면 하고 가정한 후 과거를 충분히 돌아보세요. 어쩌면 다른 풍경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혹 지금은 보이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존재는 반드시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그 점만큼은 부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마지막은 어떻게 다가오는가? 마지막 순간은 어떻게 다가올까요? 그 순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의 마지막 순간이란 꽃이 천천히 시들어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아주 조용한 것입니다. 평온한 죽음의 순간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형태로 다가옵니다. 우선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점점 짧아지고 이불 위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다음으로 식사량이 줄고 낮에도 자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리고 죽음이 코앞까지 다가오면 호흡이 얕아지고 횟수도 줄어들며 의식이 없는 상태가 오래 이어진 후 고요히 숨을 거두게 됩니다. 드라마나 영화 등에서는 종종 죽음을 앞둔 사람이 죽기 직전까지 의식을 유지하고 말을 하는데 그러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전에 어느 말기암 환자를 간호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환자는 한 달 전까지는 가족과 똑같은 양의 식사를 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여 회사에 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처음으로 자택에 방문했을 때 환자는 걷지도 못하고 식사도 거의 수분 보충 정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몸 상태를 보고 저는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고 판단하여 가족에게 빠르면 2주 안에 숨을 거두실 것 같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대화도 할 수 없을 테니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금 해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환자는 8일이 지나 잠이 든 듯 조용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사람마다 개성이 다르듯 생을 마감하는 방법도 각각 다릅니다. 모두가 평온한 죽음을 맞이할 수 없고 안타깝게도 뜻밖의 죽음을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육체가 죽음을 위해 충분히 준비를 해줍니다. 잠이 든 듯 아기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정말로 인간의 죽음이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마지막을 맞이한 사람에게 그동안 정말 수고하셨다고 마음 깊이 생각합니다. 긴 인생이든 짧은 인생이든 죽음은 하나의 매듭입니다.
누구나 다양한 사람과 관계를 맺고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좋은 인생이었는지는 제3자가 판단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본인만의 것이라고 언제나 진심으로 생각합니다. 나다움을 발견하셨나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지금까지 남의 시선만 의식했다. 배려하고 참기만 했다. 만약 앞으로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더 나답게 살고 싶다. 이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돌본 환자들 중에도 죽음을 앞두고 부모님과 남편, 시어머니를 배려하느라 좀처럼 나답게 살지 못했다는 사람, 좋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이제껏 연기했다며 후회하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 그러한 환자와 만나면 어릴 적 이야기를 정중하게 묻고 싶어집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거나 배려하고 참기만 한 사람에게는 대체로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 부모님과 선생님에게 혼이 났다. 항상 남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착한 아이이기를 강요받았다처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던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부분과 마주하지 않고 행동과 생각만을 바꾸려고 하면 좀처럼 나아지지 않지요. 그렇다면 애초에 나다움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종종 나답다, 나답게 산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나다움이란 무엇인지 명확히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우선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관계를 맺으며 환경 안에서 살아가야 하므로 인간의 존재는 타인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그때그때 관계를 맺는 상대에 따라 보여주는 얼굴이 달라지는 법이지요. 가족 앞에서와 타인 앞에서 보이는 얼굴, 회사 상사 앞에서와 허물없는 친구 앞에서의 얼굴이 달라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과 친구와 함께 있을 때 보여주는 자신의 모습이야말로 더 나답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가족과 친구 앞에서 보여주는 편한 모습도 타인과 상사 앞에서 나타나는 긴장하고 겉만 잘 꾸민 모습도 모두 나 자신이며 나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기분이 좋거나 나쁠 때, 자신 있는 일을 할 때나 미숙한 일을 할 때 성격이 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분이 좋을 때, 자신 있는 일을 할 때의 나야말로 더 나답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이 역시 모두 나의 모습이며 나다운 것입니다. 나답게 산다는 것과 항상 편안하고 기분이 좋은 상태, 자기 주장을 펼치는 모습, 내 뜻대로 살 때의 모습과 반드시 같다고 할 수 없습니다. 긴장해서 편안하지 못할 때도, 기분이 나빠서 힘들 때도, 배려와 인내하는 순간도 우리는 사실 나답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나답게 살고 싶다는 말은 단순히 지금까지 보여준 자신의 모습이 싫거나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의 나는 내가 꿈꾸던 모습과는 다르다는 생각, 이 생각이 나답게 살지 못했으니 앞으로는 나답게 살고 싶다는 말이 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 마음을 잠시 제쳐두고 보면 열심히 살아온 지금까지의 자신이 조금 가여운 마음도 듭니다. 또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 남에게 일을 맡기는 것이 어려운 일이듯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 무심코 배려하거나 참기만 하는 사람,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에게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다거나 배려심과 인내심이 없다거나 더 이상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반대로 큰 괴로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억지로 바꾸려 하기보다 어느 정도 범위 안에서라면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나도, 배려하고 참기만 하는 나도, 좋은 사람을 연기하는 나도 모두 나답다고 여기고 받아들이는 건 어떨까요? 다만 모든 일에는 균형이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남의 눈을 의식한 나머지 정신적으로 피곤해지고
배려하고 참기만 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완전히 억누르게 되는 상태는 절대 건강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러한 상태에 빠져 있고 조금만 더 편하게 살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갑자기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소소하게 선택하는 방법을 바꾸어 조금씩 나를 위한 시간을 늘려가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으로 무엇을 먹을지, 어떤 전철을 탈지처럼 작은 일부터 어디에 취직하고 싶은지, 누구와 결혼할지와 같은 큰 문제까지 다양한 선택을 반복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 선택의 집합체가 나다움이고 자신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혼자 식사할 때 무엇을 먹을지, 혼자만의 시간에 무엇을 할지, 어떤 책을 읽을지 등 다른 사람이 끼어들지 않는 일에 대해 되도록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집중해서 선택해 봅시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의식하여 행동을 선택하는 것. 이 방법을 반복하다 보면 무엇을 원하는지가 명확해지며 나의 욕구를 충분히 채우게 되고 나를 위한 시간을 늘리는 일이 즐거워집니다. 한번 자신을 해방하는 기쁨을 알고 의식이 변하면 아마 가족과 친구, 직장 동료들에게도 자신의 의사를 잘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독을 느끼는 순간은 불시에 찾아옵니다. 일을 마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어 혼자 사는 집으로 돌아와 아무도 없는 방에 불을 켤 때, 친한 친구와 재미있는 시간을 보낸 후에, 설령 아무리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내 마음은 아무도 모른다며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겠지요. 평소에는 나름대로 혼자 즐겁게 생활하다가 인생의 마지막을 상상했을 때 문득 가족도 배우자도 없이 혼자서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아닌지 쓸쓸함을 느낄 수도 있지요. 사랑하는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눈을 감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호스피스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혼자서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환자도 많습니다. 특히 최근 독신으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통계 조사에 따르면 50세 때의 미혼 비율을 가리키는 생애 미혼율이 1990년에 남성 5.6%, 여성 4.3%였던 것이 2000년에는 남성 12.6%, 여성 5.8%로 2010년에는 남성 20.1%, 여성 10.6%, 2015년에는 남성 23.4%, 여성 14.1%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저는 모두가 가족이나 배우자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방식, 사고방식은 사람마다 각각 다르지요. 혼자서 편안하게 살고 싶다는 사람도 있고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싶었지만 인연이 닿지 않았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가족과 배우자가 있어도 서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상대방보다 먼저 떠난다면 오히려 고독을 느끼기도 합니다. 독신이어도 가족이나 배우자가 있어도 인생의 어디쯤에서 고독을 느낄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있는 법이지요. 인간에게 버팀목이란 가족과 배우자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가족은 없지만 마음을 터널 수 있는 친구가 있어서 외롭지 않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역시 모든 사람이 반드시 각별한 친구를 만난다는 보장도 없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와 함께 보낸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2020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맹위를 떨치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집에서 머물러야 했습니다. 같이 사는 가족 외에 다른 사람과 쉽게 만나거나 이야기를 나누지 못해 외롭다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가족조차도 입원한 환자와 면회할 수 없게 되어 혼자서 세상을 떠난 사람도 많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 사태와 같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고독과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피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럼 지금 만약 여러분이
어떤 이유로 고독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가지 방법은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입니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고독은 뛰어난 정신을 지닌 사람의 운명이다. 인간은 고독으로 인해 그 자신이 될 수 있다 라고 말했는데, 예를 들면 혼자이기 때문에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혼자이기 때문에 비로소 나답게 살 수 있다 와 같은 뜻으로 혼자 있는 것, 고독한 것을 긍정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고독을 즐길 수 있다면 앞으로의 인생에 설령 힘든 이별이 있다고 해도 분명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런 발상의 전환은 성격과 가치관에 크게 좌우됩니다. 사람마다 성격과 가치관이 다르고 인생에는 다양한 일이 생기는 법입니다. 아무리 해도 고독을 즐기지 못하거나 마음을 터놓을 상대가 없다는 사람도 있고, 가족이나 배우자, 소중한 친구와의 이별을 겪고 갑자기 고독해진 사람도 있을 테지요. 그러나 고독할 때 나를 받쳐주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이나 반려동물, 때로는 자연과 마음으로 나누는 유대감이 고독을 위로해 줄 때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난 환자들 가운데에는 먼저 세상을 떠난 할아버지와 하늘나라에서 만날 테니 죽음이 전혀 무섭지 않다며 미소를 띠고 이야기하던 80대 여성 환자도 있었고, 가정을 꾸린 적은 없지만 기르던 강아지 덕분에 외롭지 않게 살 수 있었다는 환자도 있습니다. 또 건강할 때는 아침 일찍 집을 나서 척척 일을 해내고 밤늦게 귀가하는 나날을 반복하며 왕성하게 일하던 50대 남성 환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폐암이 발견된 후 생활이 급변했습니다. 의사로부터 이미 암이 곳곳에 전이되었고 적극적인 치료가 어렵다, 1년 이상 살기는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지만 환자는 고민하고 괴로워한 끝에 조금씩 자신이 병에 걸렸다는 사실과 남은 시간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주변이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병이 발견되기 전에 환자는 매일 아침 집에서 역까지 가는 길을 옆도 보지 않고 빠른 발걸음으로 걸었습니다. 그러나 곧 이 세상을 떠난다고 생각하면서 익숙한 길을 걸으니 지금까지 한 번도 마음에 담아두지 않은 것들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길가에 핀 작은 꽃이었습니다. 아스팔트의 아주 작은 틈에서 용쾌도 온 힘을 다해 피어있는 꽃을 보고 생명이라는 것의 위대함을 느끼며 무척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꽃뿐만 아니라 파란 하늘, 빛나는 태양, 나무들의 푸르른 산뜻함, 뺨을 스치고 지나가는 기분 좋은 바람 등 모든 것이 사랑스럽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환자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일을 좋아해서 바쁘게 살아왔으니 충실한 인생을 보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반면 제가 이렇게도 아름다운 자연에 둘러싸여 자연의 은혜를 받으며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완전히 잊고 있었습니다. 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생명의 소중함도, 그것이 나에게 주는 생명력도 줄곧 알지 못했을 겁니다. 만약 극심한 괴로움을 떠안고 있거나 어쩔 도리가 없는 고독이 느껴질 때는 꼭 자연을 둘러보세요. 산과 바다로 나가보기도 하고, 그럴 여유가 없다면 창밖에 보이는 하늘을 바라보거나 근처 공원의 나무들을 만져보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한두 번으로는 큰 변화가 없더라도, 예를 들어 일주일 동안 매일 자연을 마음에 두면서 생활하면 자연과의 유대감을 느끼고 인생을 보는 눈이 조금씩 바뀔 것입니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느낌으로써 안고 있던 걱정이 작아 보일 수도 있고, 이 세상에 사는 기쁨과 가치를 느끼며 자신이 자연으로부터 생명력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존재를 긍정적으로 여기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떤 존재와 이어져 있다고,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마음의 버팀목이자 고독의 치유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인생이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인생에는 다양한 날이 찾아옵니다. 즐거운 날, 기쁜 날, 행복한 날, 그리고 슬픈 날, 힘든 날, 절망적인 날. 그렇다면 힘든 시기에 여러분의 마음을 달래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 대답은 사람에 따라 또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요. 업무로 힘든 사람에게는 주변 사람의 애정어린 마음과 즐겨하는 취미가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소중한 사람을 잃었을 때는 일이 치유가 되어줄 수도 있지요. 그럼 삶의 목적과 자기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렸을 때는 어떨까요? 어쩌면 과거의 자신이 지금의 자신을 절망에서 구해줄지도 모릅니다. 예전에 만난 환자들 가운데 췌장암에 걸린 6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 췌장암은 치료가 어려운 병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환자는 온 힘을 다해 병과 싸웠습니다. 힘들고 괴로운 날이 이어지는 가운데 환자에게 마음의 버팀목이 되는 것은 예전에 건강했을 적의 모습과 추억이었습니다. 학생 시절 줄곧 야구를 했던 환자는 그렇게도 튼튼했던 자신이 병에 진리가 없다며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때로는 병에 걸린 모습, 나약해진 자신을 받아들이는 쪽이 마음 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자의 경우 스스로 병에 진리가 없다고 거듭 마음먹은 일이야말로 버팀목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과거의 추억이 힘이 된 사람, 과거를 떠올림으로써 삶의 의미와 자신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이 많습니다. 인생에 즐거운 일 따위 전혀 없다던 환자가 죽음을 앞두고 충분히 인생을 돌아본 후 지금까지는 알지 못했는데 많은 사람에게 위로와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두고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괴로워하던 사람이 점차 이렇게도 즐거운 추억이 많이 생겼으니 이제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평온한 마음으로 떠날 수 있겠다며 생각을 바꾼 적도 있습니다. 또 끊임없이 자신의 인생은 실패의 연속이었다거나 실수가 많은 인생이었다고 후회하던 사람이 그래도 매 순간을 항상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게 되면서 미소를 되찾은 적도 있습니다. 설령 평소에는 잊고 있을지라도 마음속 앨범을 들춰보면 누구나 반드시 반짝반짝 빛나는 순간의 사진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 친구, 연인, 아이에게 사랑받는다고 느낀 순간, 일과 공부, 취미 등에서 소소한 기쁨을 느낀 순간, 자연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거나 멋진 책을 읽고 감동한 순간,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 추억들은 분명 힘들 때 마음의 버팀목이 되어 여러분의 마음속에 좋은 삶이었다는 만족감을 불러올 것입니다. 어떤 실수라도 괜찮다고 용서할 수 있는 날이 옵니다. 어떠셨나요? 저는 처음에 이 제목을 보고 제목이 1년 뒤 오늘을 마지막 날로 정해두었습니다. 이거든요. 근데 이것과 굉장히 비슷한 책이 있었어요. 제가 읽은 책 중에 29 생일, 1년 뒤 죽기로 결심했다 라는 책이 있는데요. 사실 이 책 제목도 잘 기억이 안 나서 다시 찾아본 거거든요. 왜냐면 처음에는 저는 이 책이 그 책인 줄 알았어요. 같은 책인 줄 알고 읽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책은 사실 이제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죽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정말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걸 알면서도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저는 아직 젊기 때문에 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 크게 생각해 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책을 읽으면서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게 됐고요.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나를 위해 사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참 이 책은 필름 출판사에서 보내주셔서 읽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